중심. 안녕하세요부터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람은 전파를 타고의 김용범. 신태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벌써 3회로 돌아왔습니다. 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요. 우리가 2화에서 약속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10화까지 킵고잉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그리고 생각보다 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또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녹화의 동력을. 그렇죠? 저희 지금 구독자가 15명이에요. 네, 그래서 소박하지만 누군가에게 소박한 구독자이지만 또 저희의 예상보다는 훨씬 가파른 속도로 훨씬 구독자가 가파르죠. 늘고 저는 있다. 솔직히 한 7명 예상했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 주변에 홍보를 안 한 것 치고 저희 인스타에도 안 올렸잖아요. 늘고 있어서 잘 오고 있다. 오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장마가 너무 길지 않아요? 그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아, 하루 종일 기분이 너무 지리합니다. 우울하고 가라앉고. 저는 무엇보다 이제 강아지가 있어서 산책을 못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는 실외 배변을 하기 때문에 또 아예 안 나갈 수는 없어서 그냥 집 앞에서 비 맞으면서? 아니요, 처마가 이제 비를 막아주는 곳에서 오줌만 두세 번씩 누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여름이니까요. 또 여름에만 즐길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맛있는 과일도 많이 드시고 또 피서도 즐겁게 잘 다녀오시고 또 집에서 에어컨을 쐬면서 사람은 전파를 타고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최고의 피서는 나이가 드니까 최고의 피서는 집에서 쉬는 거더라고요. 뭐 얼마나 나이 먹었다 그래요. 아니, 나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간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어요. 우리 태용님이 편집하는 저희가 과정에서 대국민 사과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는 제가 27세로 나갔는데 태용님이 만을 기준으로 한 거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만을 기준으로 해도 제가 28살입니다. 막 녹화 내내 30에 가까워진 나이다라고 했는데 자막이 27세로 나가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겠어요. 이제 고개 한번 숙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식 나이로는 사실 한국식 나이로 따지면 30이에요. 빠른을 적용해서 만으로 따지면 28입니다. 만 나이로 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30과 28에서 타협을 봐서 29으로 스스로를 이제 29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 아무튼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3화 녹화를 시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3화에서 다룰 책은 무엇이죠? 저희가 3화에 바로 다룰 책은 달려라 아비라는 김혜란 씨의 단편선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또 책을 KTX에 놓고 와가지고 잃어버린 셈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거죠 뭐. 그걸 위해서. 그쵸. 그니까요. 왜냐면 내가 기차에서 딱 내려서 오고 있는데 뭔가 싸한 거야. 뭔가 놓고 온 게 있는데 근데 맞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왔는데 지하철 딱 타니까 생각이 난 거야. 그 책을 놓고 왔네? 근데 뭐 그렇게 아쉽진 않았어요. 달려라 아비 책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달려라 아비 책 소개 오늘 태욱 씨가 한번 할까요? 네, 좋습니다. 달려라 아비는요 9편의 단편으로 이루어진 김혜란의 첫 소설집이죠. 여기 실린 이야기들은 대체로 비슷한 자리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아버지가 없거나 떠나거나 혹은 집은 가난하거나 주인공은 아직 어리거나 이제 막 어른이 되어가는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반지하 단칸방, 좁은 살림, 곁에 없는 부모. 이제 인물들이 놓인 상황은 하나같이 팍팍한데요. 주인공들은 자신을 버린 사람을 미워하거나 신세를 한탄하는 대신에 상상하고 농담하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틀면서 결핍을 견뎌내 나갑니다. 뭐 그런 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2000년대 한국 문학의 어떤 유머? 이런 것들이 잘 녹아든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태욱 씨는 이번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나요? 감상이 좀 궁금해지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네, 저희 사실 저희가 이거를 광고를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이 전문 비평 프로그램도 아니니까. 네, 난 별로였어. 되게 단호하게. 왜냐하면 네. 우리가 기대하는 문학으로서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스토리가 재밌다거나 아니면 문체가 되게 재밌다거나 아니면은 공감이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제 2000년대 초반 문학 특성인가 싶은 느낌인데 되게 문장이 키치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엉뚱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결이 안 맞는 것 같아.
엉뚱함. 그런 제가 되게 엉뚱한 성격인데도 불구하고 문학에서 그런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진중하고 날카롭고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나요? 또 그런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예 엉뚱하다는 게 싫은 느낌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냥 엉뚱한 걸 제대로 못 살린 느낌이었어요. 약간 하다만 느낌? 어, 좀 더 미쳐야 되는데. 용범 씨는 어땠어요? 저는 이 김혜란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이상하게 김혜란 씨의 책들을 다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었거든요. 뭐 달려라비, 비행운, 뭐 두근두근 내 인생 제가 거의 다 읽은 것 같아요. 뭐 바깥은 여름 이런 식으로 쭉 따라오면서 읽었는데 저는 오히려 처음 달려라 아비를 읽었을 때는 그냥 그랬는데 어떤 김혜란 씨의 그 작품들을 쭉 따라 읽고 다시 달려라 아비를 읽으니까 아 되게 초기작만이 가지는 좀 신선함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초기작 그래서, 특유의 귀염성이 좀 있죠.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바깥은 여름에서는 없는 유머들 바깥은 여름은 정말 다른 작가가 썼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태욱 씨께서 말씀하신 무거움, 진중함 이런 것들이 좀 더 드러나는 작품집인데 거기에는 없는 유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김혜란 소설의 시작은 그런 유머였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새삼 다시 한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 한번 최애작을 한번 뽑아볼까요?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거는 달려라비 그래도 표제작인 달려라비였고 사실 편의점에 간다 이것도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거의 자웅을 겨룰 만큼 좋았고 저의 최애작은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책을 선정을 하고 어떻게 보면 실시간으로 독서 경험들을 이렇게 공유하잖아요. 아 이번에 읽었는데 여기 좀 재밌다. 아 여긴 좀 별로다. 이번 책은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는데 그 김혜란 책을 이제 이 작품을 선정하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감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감상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가장 갈렸던 게 바로 이 작품에 대한 평가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가장 아쉬웠던 작품이 이 작품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 였고 태욱 씨는 반대로 김혜란의 이 소설집이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취향이 맞진 않았지만 그래도 가장 재밌었던 작품으로 이 작품을 뽑았죠. 왜냐하면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우리가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이 정확하게 교차해요. 맞아요. 같은 이유로 좋고 같은 이유로 싫었어요. 왜 싫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김혜란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낀 생각인데 이게 아까 책 소개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장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나 슬픔을 이렇게 대면하는 소설보다는 그걸 유머로 승화하고 유머로 우회하는 소설들이거든요. 그쵸. 혹은 때때로는 눌변의 말하기 아니면 다변의 말하기를 통해서 중심부를 이렇게 피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는 그 다변이 저는 너무 과할 정도로 많았다. 그러니까 아티초크가 이렇게 처음 수확을 하면 80%를 도려내고 그 안에 속 20%만 먹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근데 이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 이 작품은 저한테 80%는 껍데기처럼 느껴지고 알맹이는 20%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전체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나는 80%가 알맹이라고 느꼈던 게 유일하게 이 작품이었다. 왜냐하면 이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가 있다라는 책은요. 어떤 여성이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생활을 하게 되면서 아버지가 자꾸 밤에 TV를 틀으시죠. 그래서 여자는 그 아버지가 신경 쓰이고 텔레비도 신경 쓰여서 잠을 못 들어요. 맞아. 그러면서 드는 불면증이 오면서 그녀에게 드는 생각들이 이제 그걸 되게 다변적으로 되게 풀어서 쓴 얘기인데 저는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저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불면증이 좀 있는 편이라 있을 때는 없을 땐 또 없는데 불면증이 올 때 그런 생각의 흐름들이 되게 통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공감이 많이 돼서 재밌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소설의 구성상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가 내 집에 와서 잠을 못 든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뒤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앞에는 계속 내가 잠을 들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설명과 나열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극복을 해보려고 하는 몸짓들. 그다음에 내 그 밤에 내 침상을 이렇게 잡아먹은
여러 걱정과 잡념의 내용이 무엇인지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막 지리하게 사실은 나온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밤이 사실 되게 지리하거든요. 잠이 못 드는 밤이 되게 지리하기 때문에 그 소설은 지리하게 쓰는 게 맞다고 좀 느끼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태가 곧 내용인 거죠.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근데 제가 잠을 잘 자는 스타일이라서 맞아. 공감을 못했나 봐요. 보신주의자잖아. 저 잠 잘, 그러니까 내일의 할 일을 위해서 또 잠을 자야 되거든요. 그니까요. 그러면 이제 용범님은 최애작이 달려라 아비랑 편의점이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달려라 아비와 편의점이 저는 이제 가장 좋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두 작품이 이 전체 단편집에 나오는 주제들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달려라 아비는 이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어떤 방식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이제 나를 버린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아까 책 소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를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나의 상상적, 그쵸? 우스운 상상을 통해서 해결한다는 점? 그런 점이 이제 이 소설의 공통된 어떤 발상법을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나는 편의점에 간다도 이 소설이 한편으로는 이제 도시에서의 삶을 다루잖아요. 그쵸. 그 익명성과 군중성과 그 안에서 느끼는 고독함, 음. 때로는 좀 그로테스크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데, 나는 편의점에 간다는 확실히 그 이미지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익명성에서 내가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때로는 그 타인이 나를 모른다는 그 익명성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들, 그리고 끝내는 도시가 주는 그로테스크함, 그런 익명성의 역학이 발생시키는 괴이스러운 모습들, 기이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잘 드러난 작품이어서 두 개를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편의점은 저도 정말 좋았던 게 기본적으로 발상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쵸. 이 사실 주인공이 되게 익명성을 원하잖아요. 맞아요.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않을까 그리고 아는 체를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거부감을 느끼는데 사실 또 자신의 익명성을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갑자기 되게 알려지고 싶어하고 알아줬으면 하고 하는 그런 게 되게 웃기게 느껴졌지만 사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라고 느끼기도 하고. 그 어떤 도시적 삶이 주는 편리함과 도시적 삶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부족한 부분, 그쵸. 우리가 도시에서 살면서 누리는 것과 갈망하게 되는 것, 그게 익명성이라는 공통된 집안에서 파생이 동시에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캐치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익명성을 좀 추구하시나요? 근데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기본적으로 그거에 이미 익숙해져 있지 않나요? 좀 지방은 확실히 익명성이 없죠. 지방은 뭐 그냥 누구 만나도 누구네 집 아들이래, 뭐 어디 안경집 딸이래 하면 다 알잖아요. 서울은 그런 게 없지. 그래서 그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과 그 다음에 자유죠. 그러니까 왜냐면 남들이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도시의 장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늘 모든 사람들이 도시는 자유의 공간이자 억압의 공간이라고 말하는 게 잘 드러난 작품 같고, 그게 저는 또 2000년대 초반 소설에서 잘 표현됐다는 점에서 약간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회가 이제 2000년대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급격하게 대도시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편의점에 간다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막 편의점들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것들. 실질적으로 편의점의 역사와 겹치는 것 같거든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그때 확 늘어났죠. 확 늘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떤 도시의 익명성이라고 하는 건 개인의 친밀함을 통해서 이 사람과 내가 거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규칙,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상호 간의 규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지되는 거잖아요. 도시의 공동체들. 그리고 그게 소위 말하는 구멍가게의 정감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편의점의 규격화된 편의점의 어떤 시스템들인 거니까 그것이 되게 2000년대 소설에서 잘 캐치됐다는 게 저는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가장 좋았던 것과 가장 아쉬웠던 걸 이제 두 개 다 이야기했는데, 네. 우리 태욱 씨는 아쉬웠던 작품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직 못하셨으니까 가장 아쉬웠던 작품은 무엇이었어요? 스카이 콩콩. 스카이 콩콩? 스카이 콩콩이 아쉬웠던 이유는 그럼 뭐예요? 그냥 스카이 콩콩이라는 물건을 되게
어떻게 보면 메인 테마로 가져가잖아요. 나는 그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되게 랜덤한 물건을 가져와서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 맞아. 근데 되게 웃긴 이야기긴 한데 사실은 이런 발상법이 요즘 문창과에서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막 그 문창과 과제 같은 거 보면 무슨 주제화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작품 써보라고 하니까.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가 남자 형제가 있고 그 스카이콩콩도 남자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스카이콩콩에서 되게 표현하는 남자 형제에 대한 그 묘사가 저는 좀 공감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딱 여성 작가가 바라보는 남자 형제에 대한 그런 이미지? 좀 그렇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약간은 한편으로는 좀 착하죠. 김애란의 소설들에 나오는 남성 인물들은 좀 착한 것 같아요. 너무 착하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칭적이지 못한 것 같아. 근데 여성이 주인공일 때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해요. 근데 남성이 주인공일 때는 솔직히 남자로서 느끼기에는 좀 약간 남자 일차원적이야. 인물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받아요. 남자 인물 같지도 않고, 근데 그 남자가 여성적일 수 있잖아요. 남자가 여성적인 것도 되게 그냥 1차원적인 그런 느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작가가 자신의 젠더를 뛰어넘어서 글을 쓴다는 게 쉽지는 않긴 하잖아요. 그쵸, 쉽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젠더라고 하는 게 물론 요즘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젠더로 인해서 빚어지는 생물학적, 사회적 경험이 너무나도 다르니까. 완전 다르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약간 이거 너무 딴소리로 빠지긴 하는데 작가들이 그렇기 때문에 계속 장편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장편은 어쨌든 한 명의 인물로만은 끌고 가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 그런 인물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 다른 목소리, 다른 면들이 계속해서 부각되어야 되기 때문에 작가가 의도적으로라도 계속 그것들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작가들이 장편을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너무 근데 약간 시건방져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엄연한 독자로서 이 정도 바라는 말을 할 수 점입니다. 있죠. 왜냐면 제가 한국 소설에서 가장 아쉽다고 느끼는 지점이 거긴 것 같아요. 어떤 지점?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양하게 서로 간에 쌍방소통을 하면서 벌어지는 장편 소설들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장편을 써도 인물들이 되게 극히 제한되어 있거나 한 사람의 내면만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장편들이 많고, 맞아요. 다양한 인간 군상이 나와서 이들이 마치 정말 우리 현실 사회처럼 서로 섞여 들어가고 막.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준비를 해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밸런스 게임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앞에 2화까지는 중편과 경장편, 사실 아니에로는 장편이라고 하기는 그쵸. 중편, 2편? 네. 중편을 이렇게 연달아 다루어서 이게 하나의 작품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3화는 단편 집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 고민을 하다가 이 단편에 나온 여러 상황과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번 밸런스 게임을 한번 해보자. 해보면 제가 또 밸런스 게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태혁 씨께서 이게 여러 가지 밸런스 게임의 그 선택지를 저한테 보여줬는데 제가 대부분 다 자르고 몇 가지는 약간 비방용이다라고 해서 몇 가지 좀 비방용이 좀 있었죠. 약간 다듬어서 저희가 이제 3개 정도 되나요? 2개? 2개. 네, 2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뭔가요? 첫 번째 밸런스 게임은 달려라 아비의 아빠. 핵심이죠. 달려라 아비에 나오는 아버지를 우리의 아빠로 갖기.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에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갖기.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물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까요? 이제 인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달려라 아비의 아버지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달려라 아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나를 낳고, 물론 어머니가 낳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음과 동시에 아버지가 우리 곁을 떠난 상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나라고 하는 주인공은 항상 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일까를 궁금해하고 상상해요. 근데 그 상상하는 모습이 여기 표지에 있는 것처럼 되게 키치하거든요. 이 형광색 바지를 입고 다리에 털이 수북한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가 항상 달리는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왜냐면 이제 왜 아버지가 달리는 모습인지는 소설을 읽어보면 또 이유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달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을 하는데 어느 날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 나의 앞으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는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다는 부고 소식을 알리는 편지였어요. 그래서 알고 보니 미국에 간 아버지가 미국에서 또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거기에서도 그 미국의 아이에게 잘해주지 않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 미국의 아이가 그 아버지가 이제 죽고 나서 너 아버지에게 또 다른 자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편지를 보낸 상황인 겁니다. 이제 그녀가 잠 못 든 이후에 나오는 아버지는요, 딸이 혼자서 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찾아와서는 며칠을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면서 원룸에 원룸? 아버지랑 같이 잠을 자게 되는데 아버지가 밤마다 TV를 틀어요. 맞아. TV를 안 틀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은 좀 예민한 성격인 것 같아서 TV를 틀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불면증이 오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죠. 아버지에 대한 생각도 하고 자신에 대한 생각도 하고 아버지를 되게 짜증나게 생각하는. 근데 거기 그 작품에서 좀 특이한 점은 아버지가 나름의 배려랍시고 소리를 일로 틀어놓고 TV를 본다는 거. 그게 더 거슬려. 뭔지 알죠? 그리고 이 여성 주인공이 좀 싫은 소리를 못하는, 맞아요.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냥 10만 원을 이렇게 두고 출근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거 알죠? 이 딸이 그냥 갑자기 TV를 끊어버려. 맞아. TV 선을 싹둑 자르고 대단한 여자야. 그게 미안해서 아무튼 10만 원을 이렇게 두고 마지막에 출근을 화해하자는 했는데 여러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행동인데 어쨌든 그 아버지는 그 10만 원을 가지고 집을 이제 나가는 거죠. 슬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달려라 아비에 나오는 아빠를 가 더 낫느냐? 더 낫느냐? 아니면 이제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에 더 나오는 아빠가 낫느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이 얘기는 안 했거든요. 용봉님은 어떤 아빠가 나은 것 같아요? 어렵다. 어려운데 저는 그래도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에 나오는 아빠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빠와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이제 저희가 좀 먼저 짚어야 될 게 아빠와 내가 근본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독자는 그러니까 뭔가 추측을 해야 되거든요. 상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나와 아버지는 껄끄러운 사이다 정도인 거고 아버지가 그런 껄끄러운 우리 집에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는 이야기인 건데 어쨌든 아버지가 어느 정도의 눈치는 있네. 딸의 의도에서는 벗어났지만 그 10만 원이 그 10만 원이 딸이 놓고 간 10만 원이 나한테 이제 이 집을 떠나라는 신호구나로 이해하고 나름대로 그런 점에서 염치가 어느 정도 있는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좀 마음이 아프긴 해.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가장 벗어나고 싶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벗어날 수 없는 게 가족이잖아요. 결국엔 죄책감으로라도 남는 게 가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의 아버지는 그런 점에서는 좀 궁색하지만 변명거리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 딸과 지금 좁혀지지 않는 거리가 있는데 그 거리에서도 나름 그 딸의 주위를 이렇게 맴돌면서 약간 다가가 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고 딸 역시도 어느 정도 그거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딸 역시도 그걸 좁힐 용기라고 해야 될까? 좁힐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인가는 찾아내지 못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는 좀 이해 가능한 아버지다. 나도 잠 못 드는 이유에 나오는 아버지가 나은 것 같아. 왜냐면 어쨌든 달려라 아비에 나오는 아빠는 결국에는 딸을 내팽개 쳤죠. 좀 비겁해요. 비겁하죠. 비겁하고 미국 가서 잘 산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달려라 아비도 약간 어떻게 보면 아버지를 동정할 수 있는 설정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약간 겁이 많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몰라서 도망을 갔다라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약간 동정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밉살 맞다 그래야 되나? 나는 그냥 아예 이 아빠가 미국 가서 잘 살았으면 뭐 사업도 성공하고 딸 낳고 잘 살았으면 난 이 아버지를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미국 가서도 그렇게 살았잖아. 잔디 깎으면서. 맞아요. 자기 전 와이프네 집. 심지어 그 미국 와이프랑도 이혼을 해서 그 미국 와이프의 집에서 잔디 깎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영위하죠. 그 잔디 깎는 것도 위자료 못 내서 그런 거야. 좀 전반적으로 노답 아버지야. 그러니까 너무 궁상 맞아. 그래서 맞아. 그러니까 이
그녀가 잠 못 드는 이유에 나오는 아빠도 궁상이 안 맞지는 않은 건 아닌데 근데 이건 너무 어나더 궁상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달려라 아비가 재밌는 점이기도 한데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희화화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긴 하거든요. 좀 네. 확실히 이게 막 뭔가 그 전에 그래도 뭔가 나쁜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나쁜 아버지인데 기존에 좀 나쁜 아버지들이 막 폭력을 쓰고 맞아요. 막 술 먹고 술 때려 먹고 부수고. 때려 부수고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인 심성은 되게 착해. 근데 너무 착하고 여려서 비겁해진 사람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책임을 잘 질 줄 모르고 그런 어떤 결단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이보 후퇴하는 선택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밸런스 게임, 파생 밸런스 게임. 그럼 그렇게 너무 착해서 이보 후퇴를 해서 뭐든지 약간 좀 결단이 안 나고 궁상 맞고 궁상 맞고 찌질하고 그런 아빠? vs 좀 폭력적이고 가정 폭력도 해. 엄마도 좀 때려. 근데 리더십도 있고 해가지고 돈도 좀 잘 벌어오고 이런 아빠. 마초적인. 좀 마초적인 아빠? 이러면 어떤 사람이 나은 것 같아요? 아 이건 진짜 어렵다. 그치. 이거 진짜 어렵네. 근데 이 찌질함의 정도가 사실은 되게 상상 밖의 찌질함이잖아요. 달려라 아비에 나오는 정도는. 아 근데 그 솔직히 왜냐하면 되게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거긴 하거든요. 엄마가 애를 낳는데 그 애를 본 순간 도망을 탁 쳐버리는 거니까. 그쵸. 달려서, 그래서 달려라 아비거든요. 달려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이 달려라 아비에서 그런 아버지를 내 사실 상상 속에서, 내 상상 안에서 이 아버지는 더 이상 그냥 계속해서 달리는 사람, 일종의 죽음에 대한 애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씌워준다, 상상 속의 아버지에게 씌워준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여성 주인공이 택하는 길은 그 찌질하고 궁상맞고 비겁한 아버지를 그냥 이제 내가 늘 상상해왔던 대로 계속 상상하면서 그냥 더 이상은 나의 삶에 개입시키지 않는 걸 선택한다고 저는 읽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이런 아버지인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계속 달리는 존재로 만듦으로써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지. 맞아.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게 읽었어요. 그냥 되게 추상화시키는 거야. 피카소 그림처럼. 그래서 하나의 고통도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오브제로서만 존재한달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화해인데. 그쵸. 그러니까 자기 더 이상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원망이나 미움 이런 걸 이제 안 느낀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선글라스를 씌워준 이유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 화해긴 한데 결국 그냥 그런 우스꽝스러운 아버지로서 그냥 남게 되는, 더 이상의 어떤 내 삶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궁금증이 이제 들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이르는 거니까. 그쵸. 그런 점에서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비겁한 아버지이기 때문 아닐까요? 때리는 아버지와는 그런 화해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때리는 아버지. 원망을 안 할 수 있냐? 나에게 이게 각인된, 진짜 어렵다. 그렇죠, 나에게 각인된 폭력의 기억을 그렇게 지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폭력은 폭력대로 또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누군가는 아니 달려라 아비의 아버지도 사실은 엄마에게 엄청난 폭력을 가한 건데, 그쵸. 이것도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더한 폭력인 거지. 거기에 이제 그거의 알리바이를 사실은 소설가가 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이악스럽고 삶의 의욕이 승해 있고 그걸 견뎌내는 힘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를 사실은 강한 척하지만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라고 만들므로써 그거에 대한 알리바이를 좀 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이 아빠가 이런 사람인데 그냥 도망가지 않고 이 엄마랑 살았으면 또 그것대로 파국이었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술 먹고 때리지. 만약 태욱 씨가 달려라 아비의 세계 속에 들어갔어요. 네. 자, 그러면 주인공의 동생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네. 엄마가 더 미울 것 같아요? 아빠가 더 미울 것 같아요? 여기 비교가 안 되지. 아빠가 더 미울 것 같아요. 아빠지. 어쨌든 엄마는 나를 데리고 살고 끝까지 있고. 책임져 준 사람이니까. 그쵸. 그리고 아빠가 뭐 잘 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좀 바꿔서 예를 들면 달려라 아비 속 엄마와 같은 사람, 그러니까 엄마가 메네라야 인 가정에서 살기, 나머지는 다 평범해요. 네. 아빠가 메네라인 가정에서 살기, 달려라 아비 속의 아빠처럼 아빠가 완전 해피충 메네라인 가정에서 살기, 나머지 또 마찬가지로 멤버 구성원은 평범하다고 가정하면 엄마가 매너란 게 더 힘든 것 같아.
아빠가 매너란 게 나아.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먼저 엄마는요, 그러니까 자식은 엄마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쨌든 우리 10달을 그녀의 배에서 묵었다 나오는 거죠. 묵었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자식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다르거든요. 나도 좀 그런 거. 엄마랑 자식은 서로를 좀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을 타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좀 나의 어떤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자식도 엄마를 좀 본인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로 못할 말을 더 잘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메네라인 경우면 더 나한테 고통이 더 생생하게 올 것 같다. 맞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관계가 기본적으로, 물론 요즘은 또 안 그렇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도 모계가 더 유대 관계가 기본적으로 더 다 그렇지 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어렸을 때부터 나를 양육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게 보통 엄마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항상 나의 곁에 있는 엄마가 메네라다? 너무 고통스럽고. 엄마가 메네라인 작품이 되게 또 많지 않아요? 엄마가 메네라는 작품 많죠. 사실 아니에르노의 어머니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어서 아니에르노도 엄마를 약간 미워하는. 그리고 아니 소설을 에르노도 쓰잖아요. 메네라야. 그래서 아니 에르노도 자식들한테 폭력을 대물림해. 아니 아니에르노 어떤 폭력을 내밀면서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남자친구 오니까 집에서 나가. 이거 폭력 아니야? 아니요, 근데 저는 그건 좀 생각이 다른데? 왜? 아니 엄마가 남자친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가 아니, 옳다 그르다를 불륜이니까? 떠나서 폭력은 폭력이지. 왜 그게 폭력이야? 좀 폭력 느끼지 않을까? 내가 엄마랑 있는데 나 이제 남자친구 오니까 너 이제 나가라 이러면 난 좀 폭력적으로 느껴질 것 같은데. 근데 막 그게 갑작스럽게 통보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때 오니까 나가 있어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에요 너가 그냥 이때 오니까 나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냥 야 빨리 나가 이럴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가하는 폭력이랑 어머니가 가하는 폭력이 확실히 좀 다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네라면, 그러니까 어머니는 늘 나와 붙어 있고 어머니는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공간 자체가 나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를 남기는 공간으로 남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네라면 사실 아버지는 밖에 그냥 싸돌아다니는 거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 메네라가 진짜 이런 테토, 마초, 가정폭력, 가정폭력 이런 게 아니에요. 메네라 아버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달려라 아비의 아버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회피형 메네라 아버지. 비겁한. 그럼 이거 두 개가 또 확실히 또 다를 것 같긴 한데. 그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자는 사실은 얘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건 매네라는 아니지. 그건 그냥 폭력, 가폭남 아니야. 그냥 가폭남. 폭력을 그냥 하는 사람인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게 엄마도 사람인데 엄마가 항상 아이에게 올바른 방식으로만 이렇게 아이를 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사실 아이들은 커가면서 부모님을 원망하는 때가 사실 난 좀 다들 분명하게 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는 때도 분명하게 오고. 근데 그게 그냥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이해를 하게 되는. 뭐 완전 엄청 폭력을 한 게 아니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은 이제 부모 역시도 결국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인간이니까. 걸 그냥 이해한다기보단 인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라는 존재에서 그냥 이름 석자로 맞아, 사람으로 바뀌는 그 순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치유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이런 화해, 그러니까 부모와의 화해를 다룬 작품들이 10대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작품들이 좀 인위적이거나 자기적이라고 느꼈거든요. 너무 교훈적이라거나. 근데 확실히 좀 이제는 이게 결국은 그냥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런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쵸. 가족은 진짜 인간한테 되게 너무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가족이라는 테마는 계속 살아남나. 근데 결국 가족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타인의 한 갈래에
그러니까 나와 가장 가까운 타인 정도로 가족을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럼으로써 가족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덜어내는 순간, 아 그들이 나에게 혹은 그들이 나에게 미쳤다고 생각했던 그 상처들이 그냥 그런 방식들로 이해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것 같은데. 별 생각이 없어요. 아니 별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이 핵심인데 가족과의 관계가. 사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사람으로 안 보게 되는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나에게 이런 걸 당연히 해줬어야 돼. 가족이라면 나에게 당연히 응당 이런 사랑과 돌봄을 줬어야 돼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 근데 결국 그들도 사람이고 나도 만약에 애를 낳고 키우게 되면은 더 느끼지 않을까요? 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면 이제 그 순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오히려 중요성을 덜어내는 순간 인정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좀 느끼는 건가, 애를 낳은 사람들은 확실히 좀 성숙해 보인달까? 좀 그런 게 근데 있지 않아요? 당연히 좀 그럴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성숙이라고 표현을 하면 뭔가 막 그럼 애를 안 낳으면 미성숙하냐 이런 문제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 그 경험해보지 않은 세계가 어쨌든 더 적은 거잖아요. 그쵸. 애를 낳는 경험을 한 거니까 그것이 불러오는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 두 번째 밸런스 게임 네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음. 노크하지 않는다의 주인공이 되기, 사랑의 인사의 주인공 되기. 그러니까 결국 도시의 핵심은 규칙, 시스템, 익명성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개인의 친밀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탈각해서 친밀함 없이도 돌아가는 시스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편리하고 내가 뭔가 쓸데없는 멘탈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안 써도 된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없어도 그냥 굴러간다. 왜냐면 이건 시스템에 의해서 굴러가는 거니까 나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거죠, 도시는. 그런 점에서 이것이 두는 두려움도 있잖아요. 도시라는 공간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뭐 이 두 개의 단편에서 보여주는 도시의 삶의 양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노크하지 않는 집의 주인공은요, 서울에 이제 방을 쉐어하우스인가요? 그렇죠, 쉐어하우스죠. 쉐어하우스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요. 방이 5개가 있어요. 5개의 방에 다 여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 5명에서 화장실을 하나를 공유를 하고 부엌도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빨래 건조대도 공유를 하고 하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한 거야. 그리고 그 여자들이 다 친한 것도 아니고 각자 개개인의 독립성이 엄청 강하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그렇게 쉐어하우스의 한 방을 빌려서 살면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 그리고 그 화자의 감상, 그리고 팬티가 없어져요. 팬티가 없어져가지고 이 여자가 돌아버려가지고 방 하나씩 다 열어보는 거예요. 열어봐서 여기 팬티가 있나 저기 팬티가 있나, 결국엔 못 찾죠. 팬티를 못 찾고 죄책감에 쩔어서 그러고 이제 소설이 끝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크하지 않는 집의 핵심은 그거인 것 같아요. 이 무리를 지어서 사는데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 마치 아파트의 삶처럼. 그런 어떤 군중 속의 고독, 혹은 군중을 이루면서 만들어지는 짜증, 짜증, 번거로움, 수고로움, 번뇌,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얘기 잠깐 해주셨지만 막 이렇게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쓰레기통이 항상 넘쳐 있고, 그다음에 뭐 머리카락에 수채구멍이 항상 가득하고, 그다음에 내 빨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빨래를 안 걷어가고, 이런 식으로 같이 살 때 굉장히 불편하고 또 오히려 외로운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 사랑의 인사는 뭐죠? 사랑의 인사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랑의 인사는 어떻게 보면 반대 상황인 건데 정말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거죠. 아버지조차 없고 굉장히 누추한 환경 속에서 나 홀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수족관 아르바이트를 해보는데, 거기서 우연하게 만났다고 생각되는 아버지에게조차, 수족관 알바를 하면서 만났다고 생각된 아버지조차 나의 곁을 끝내 떠나가는 이야기. 그러니까 철저하게 외로운 삶인 거죠.
철저하게 외롭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도시에서 살면서 이제 고립된 공간에서 나 혼자 완전히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하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녹화하지 않는 집의 주인공은 외롭지는 않은데 사람 때문에 너무 짜증난 거고 노이로제에 걸린 거. 노이로제에 걸린 거고, 사랑의 인사의 주인공은 너무 외롭죠. 너무나 그 아버지의 부재가 너무나 길었고 가족의 부재가 너무 길기 근데 때문에. 한편으로 지금 드는 생각인데 결국 녹화하지 않는 집의 주인공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결국엔 둘 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이 여자가 5명의 여자들과 4명의 여자들과 친했다면 또 얘기가 많이 달랐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철저히 그 집은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불편해하고. 야, 또라이들이야. 근데 그렇게 아니, 하면 한 집에 사는데, 아니, 들어봐요. 내가 저 사람이 화장실을 가려고 집 방문에서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집에서 안 나와. 방에서 안 나와. 왜냐면은 그 마주치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근데 한 집에서 살면은 그래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인사는 하겠지. 인사는 하는데 그래도 좀 친구라도 돼야지. 그래도 좀 살만하지. 아니 근데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게 약간 과장된 형상인 건데 결국 우리가 이 도시라는 공간 속에서 살다 보면 타인에게 느끼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시에 내. 살수록 익숙해지잖아요.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인간관계들, 그런 것들 덕분인지는 몰라도, 그러니까 타인과 접촉하는 걸 되게 꺼려하고 타인과의 접촉이 불편해지고, 그러니까 그 경향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다 보니 뭐 MZ 스퀘어 이런 말도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만나도 내가 도저히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우두커니 쳐다만 보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막 우리는 막 예의가 없다고 꾸짖지만 사실은 계속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물적 조건들, 도시의 삶의 환경이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과장되어 있지만 어쨌든 그런 점을 딱 포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밸런스 게임으로 돌아와서 어떤 인물이 되고 싶으세요? 된다면 어떤 나은 것 같아요? 나은 거 같냐고요? 근데 나도 이제 불편한 거. 저는 사랑의 인사가 나은 거. 나도 사랑 인사가 나은 것 같아. 그냥 아니 그럼 또라이라고 왜 그렇게 크게 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인사 나은 거지. 아, 아니 약간 도저히 그렇게 불편하게 못 살겠죠. 차라리 외롭지.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대인들이 더 이상 못 참는 건 이제 외로움이 아닌 것 같아. 불편함인 것 같아. 근데 불편함이 해소가 되니까 또 외로움에 또 집중하는 것도 있긴 한 게, 왜냐면 제가 혼자 산 지 이제 한 4개월 되었거든요. 근데 집에서 살 때는 진짜 너무 지긋지긋했어요. 가족들이랑 사는 게. 근데 혼자서 나와서 사니까 또 그것도 그것대로 그 공허함? 그 의미 있죠. 정적? 그런 게 좀 힘들던데 나는 좀. 근데 다시 들어가고 싶진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밤에 친구들이랑 통화를 많이 해요. 아, 그치.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런 차원의 문제도 있는데 뭔가 전반적으로 뭐라 그래야 되지? 외롭게 살래, 불편하게 살래?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저는 한 99%는 외롭게 살래로 선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근데 외롭게 사는 것도 힘들긴 해. 그쵸?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는 거라 생각해. 아, 그치. 저는 원래는 결혼하는 게 진짜 이해가 안 갔거든요. 결혼을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즘 좀 결혼하는 게 이해가 가는 게,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인생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좀 하루는 길잖아요. 하루는 기니까 그 집에 돌아왔을 때 정적보다는 그래도 좀 붐비고 시끄럽고 그런 게 인간한테 더 맞지 않나? 왜냐면 약간 인간은 무리세 생활을 했잖아. 수렵 채집을 같이 하고. 이거 태웅님이 되게 밀고 있는 가설이거든요. 저의 가설인데요. 저의 인류학적 가설인데, 인류는 기본적으로 무리 생활을 해왔고 사냥도 같이 나가고 수렵 채집도 같이 했으니까 그거에 너무 적응이 돼 있어서 오히려 혼자 있는 상황을 되게 공포스럽게 느끼지 않나? 왜냐면은 자연 속에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결국에는 죽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리 우리가 안온한 곳에 있더라도 혼자 있다는 그 감각 자체를 좀 인간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저는.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이 혼자 살 수 있다? 라는 것도 굉장한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이 충족될 맞아요. 때 가능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막 그 예전에 사회 시간에 배우기로는 대가족
뭔가 가족 간의 정이 넘치고 뭐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은 결국 대가족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니까 대가족으로 안 사는 거잖아요. 그쵸. 왜냐면 개인이 감당해야 될 가사 노동의 양이 점점 적어지고 점점 어쨌든 서비스의 발달과 기술의 발달로 개인이 혼자서도 어쨌든 힘이 들긴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경제활동과 가사활동을 병행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런 어떤 고도화된 사회적 발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1인 가구가 출현하는 거라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거 아니고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인 가구의 출현은 뭐랄까? 아직 그 역사가 너무 짧달까? 너무 짧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정말 아무리 빠르게 잡아도 한 80년대, 90년대 30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역사이니까. 그래서 또 다시 약간 사회가 가족주의로 회귀하려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또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건 또 아니지. 그냥 아예 새로운 느낌의 커뮤니티를 찾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성장하고 나서 어른이 되고 나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뭔가 그런 게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그런 어떤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 그게 생각보다 오래 못 가지 않나? 그런 생각. 그거 진짜 맞는 말이다. 그런 점에서 이 가족이 참 지긋지긋하지만 가족이 주는 그게 있어. 오묘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절대 떼어내지 못한다는 그 지긋지긋하면서 오는 안정감이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상대도 내가 그만큼 부양을 해야 되지만 그 말은 역으로 말하면 그들도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어떤 상태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그것과 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는 어쨌든 일종의 계약 관계잖아요. 그러면 그들도 나에게 폐를 안 끼치지만 나도 그들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구 사이도 그렇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이 자발성에 기초한 공동체가 주지 못하는 부분? 또 분명히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계속 어떤 형태로든 살아남는 것 같기도 하고. 두 개 다 필요한 것 같아. 가족도 필요하고 커뮤니티도 필요하고. 밸런스.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늘 그렇게 중용의 길이. 그래, 결국에는 중용이야. 예전에는 뭔가 그 자발적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신뢰가 있었는데 또 살아가다 보니까 또 그 정도는 아니죠.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아니면은 커뮤니티를 굳이 뭐 한 개가 아니더라도 여러 개를 하면서 그거 커뮤니티 하나하나에 가벼운 마음으로 임하는 것도. 근데 그렇게 가볍게 참여하면 자발적 공동체는 깨져. 아, 그래? 잠깐 태용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 소설의 유머. 네. 유머에 대한 문제입니다. 키치함. 그러니까 일단 태용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 유머가 아쉬웠던 이유는 뭐예요? 일단 유머러스함을 추구하는 그런 바이브들. 근데 어쨌든 이건 단편선들이잖아요. 단편이라서 안 그래도 짧아서 가벼운데 거기 유머러스함이랑 키치까지 넣으니까 너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 것도 많았어요. 그렇죠. 약간 우회하다 보니까 와닿지 않는달까? 근데 그게 유머로 우회를 해도 와닿는 것들이 있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었어서 나한테는 솔직히 진짜 좀 개 큰 불호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러면 태용님이 문학에게 기대한 건 그래도 좀 진중함? 문제의식? 이런 걸까요? 저는 문학에게 진중함을 기대하는 건 또 아니고요. 나에게 재미를 주던가 의미를 주던가 둘 중 하나는 줘야 돼요. 아니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아예 없었어요? 있었죠. 조금 부분 그런데 그게 이 책을 고평가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었다. 그냥 진짜 한 100문장 중에 한 문장 정도? 그냥 얘 재밌다. 이 문장 재밌다. 인 거지. 이 작품을 고평가하기에는 너무나 파편적인 부분이고 그 유머들이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좀 그래서 더 후루룩 읽었던 것 같아요. 후루룩 빠르게. 근데 저는 약간 저도 막 사실 그렇게까지 막 정말 이 작품들을 읽으면서 깔깔 웃었다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유머의 문학사적인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2000년대 들어서 한국 문학에도 유머가 출현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그 이전까지는 늘 어쨌든 역사적 중압에 눌려오면서
대부분의 문학 작품들이 되게 비극적이거나 슬프거나 진중하거나 진지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다루려고 해왔다면 결국 2000년대 들어서 이제 유머가 출연한 게 아닐까? 그런 점에서 이 김애란의 유머는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유머나 키치함이 문학사적 흐름에서 어떤 이런 키치함이나 유머러스함이 되게 늘어나게 되는 이벤트가 있었나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그거가 두 가지 조건이 중첩되면서 발생했다고 보는데 첫 번째로는 X세대의 출현 문단에서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쨌든 물질적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하면서 문화적인 세례를 처음 받기 시작한 세대가 X세대잖아요. 그쵸. 80년대생. 그러니까 80년대생들부터는 유머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유머의 여유. 그러니까 한국이 사실 문학사적으로 보면 다 모든 게 늦어요. 장르 문학도 늦고 유머도 늦고. 그러니까 그리고 되게 오랫동안 한국에서는 민족주의라던가 리얼리즘 이런 것들이 추구되어 왔고.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사회문화적인 경제사회적인 그런 요건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세대가 일단 출연을 했다. 그리고 그 세대가 성인이 된 2000년대 초반에 결국 그들의 10대부터 성인이 되는 이 중간 과정을 통과하는 하나의 사건. IMF라고 하는 시대적인 어떤 비극? 이것이 펼쳐졌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중첩하면서 인간이 혹은 이 소설의 인물들이 누리는 고통을 누린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소설의 인물들이 접하는 고통을 유머의 방식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 그 경향이 2000년대 초반에 나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유머가 그러니까 유머를 통해서 얼렁뚱땅 문제를 뭔가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게 김애란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니고 박민규라던가 뭐 김현수의 일부 작품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2000년대 초반에 활동했던 신예 작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저는 아마 그게 2000년대 초반에 기성 작가들 그들은 한 60년대생 정도 되겠죠. 60, 70년대. 그리고 그 2000년대 초반에 신예 작가들 80년대생들 사이에 되게 유의미한 차이라고 봐요. 왜냐면 기성 작가들은 그 IMF가 빚어낸 아버지의 추락, 아버지의 부재 이걸 정말 무거운 방식으로 그려내거든요. 죽는다거나 끝내 이제 생을 마감한다거나 뭐 가출을 해버린다거나 그러니까 가출을 똑같이 해도 그것이 굉장히 어떤 가족의 불행으로서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신예 작가들은 그걸 되게 어떻게 보면은 유머러스하고 가볍게 다소 그쵸 환상적이고 그다음에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들로 풀어내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요인들이 중첩된 결과이겠지만 그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근데 확실히 그런 기성세대 작가들이랑 그때 X세대 작가들이 느끼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기성세대는 어쨌든 전후 시대에서부터 쭉 출발하는 거죠. 출발해서 되게 가부장적이고 마초이즘적인 아버지를 되게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각인이 돼 있는 것 같고 X세대부터는 아버지란 존재가 생활인이죠. 생활인이죠. 생활인. 그럼 마초이즘적인 아버지가 잘 와닿지 않죠. 그러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결국 그 2000년대를 기준으로 기성세대의 작가들에게 아버지는 역사의 주체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의 생계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전쟁, 뭐 산업화, 민주화 이런 어떤 역사의 주체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설사 생활적으로 무능하더라도 역사적 의미를 담지하고 있다는 존경심이 가능해요. 그들에게. 근데 이제 X세대부터는 슬슬 그들의 아버지에게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아버지를 나 어머니를 이름 석자로 인식하게 되면서부터 좀 용서하게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기성세대들은 확실히 그런 아버지를 이름 석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아버지라는 그 권위를 세워주는 거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 같고 그리고 역사의 이름으로 용서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개인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시대의 나의 아버지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맞아. 역사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죠.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게 90년대
중반이 되면 이 역사적 주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읽으면 좋은 작품이 김소진의 게을레꾼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중반 정도의 작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어떤 인물이냐면 게을레를 붙이는 사람이에요. 그 교미, 흘레가 교미거든요. 그러니까 개들을 이제 흘레를 붙여서 이제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게을레꾼인 거죠. 그래서 되게 무능하고 되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내 친구들의 아버지를 보면 막 전쟁 포로였거나 사회적 운동에 투신했거나 그러니까 나는 그런 아버지를 둔 아이들을 부러워해요. 그런 역사적 주체였던 아버지들을 부러워하고 설사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들에게 못되게 굴고 경제적으로 무능해도 그런 아버지를 가진 아이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작 하는 게 비굴한 저 비천한 게을레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되는데 그게 용서가 안 되는 이유가 돈을 못 벌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주체였지 않았던 거죠, 우리 아버지는. 근데 알고 보니 우리 아버지도 전쟁의 포로였던 거야. 그러면서 그 순간 내 아버지가 다르게 보이는 작품이거든요. 그게 90년대 중반에 딱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상 마지막인 거죠.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재발견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90년대까지는 가능했다가 이제 2000년대 되면 더 이상 그런 아버지들은 뭐 있지도 않고, 왜냐면 80년대 작가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90년대 아버지의 모습일 텐데 90년대 아버지라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생활의 아버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작가들의 소설에 오면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들이 사실상 소설에 이렇게 보면 배면으로 물러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달려라 아비가 되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90년대까지나 가능했던 역사적 주체로서의 아버지들이 이제 사라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는 아버지의 문학사가 그런 의미에서 끝나고, 아버지보다는 아버지의 문학사가 끝났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더 주목하게 되는 그쵸. 느낌이죠. 역사로서의 주체 시대가 끝난 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개되는 역사가 나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전쟁의 포로가 되고 산업 역군이고 뭐 그런 숭고한 민주투사고. 사실 그런 것들이 되게 숭고하지만 좋지만 사실 그 사람을 지우는 어떤 요소잖아요. 개개인들을.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그 시대의 폭력 안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들도 있고 하니까 더 살기 좋아져서 이런 게 나왔나?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이제 살기 좋아졌고. 근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유머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그 점이죠.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IMF가 딱 터졌어. 내가 성인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웃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이게 또 그렇다고 해서 민주화 운동처럼 내가 싸울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혹은 전쟁처럼 이 고통이 나의 어떤 신체나 정신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야. 항상 구조적인 모습으로 은폐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도저히 알 수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고통은 오고, 이런 어떤 갈피를 못 잡는 상황 속에서 이제 웃어버리는 거죠. 스카이 콩콩을 열심히 타는 거예요. 계속 이 고통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아니면 이 고통을 극복할 때까지. 뭐 그런 점에서 2000년대 초반의 소설들이 유머를 추구하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우리가 맞닥뜨렸던 시대적 고통은 어떤 것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IMF 같은 것들은 당장 내 눈앞에 무언가가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혹은 내 앞에 있는 무언가가 당장 사라지는 경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구조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고, 그 구조적 모순을 못 견디면 그 사람이 이렇게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인 건데, 그쵸. 코로나 같은 거는 실제로 내 앞에서 감염이 일어나는 거니까 실제적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이기 때문에 대응 방식이 있잖아. 그쵸.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또 물론 고통이 없는 세대는 아니지만 또 고통이 좀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경험한 세대로서 웃어넘긴다의 의미를 모르게 되는.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나도 20대로서 20대 2026년에 20대로 살고 있는 나는 이미 세상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맞아요. 문학에서 가벼움을 추구하고 싶지 않을 것 같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문제들이 부상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탈역사적 주체들이니까. 우리의 삶을 내러티브화 한다고 할 때 그 내러티브의 틀이 될 수 있는 게 역사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개인의 정체성이 그 자리들을 이렇게 차지해 가는 거죠. 사실 개인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시대는 거의 인류 역사상 처음 아닐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개인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더 개인화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지만 네, 앞으로 뭐 이게 더 유지될 거냐 확대될 거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그쵸? 별개의 문제죠. 별개의 문제다. 근데 저는 항상 그러니까 제 관점이 그런데 항상 저는 그 사회 문화적 조건, 사회 경제적 조건 정확하게는 그것들이 문학의 감수성을 이렇게 추동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래도 그래서 항상 그걸 좀 연결고리를 생각해 보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이 지금 황금기잖아요. 어쨌든 경제적으로 가장 풍족한 시기를 살고 있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이후에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또 변화를 맞이하느냐에 따라서 문학의 감수성이라는 거 하는 거, 문제의식, 문학자들이 공유하는 문제의식 이런 건 계속 달라질 것 같아요. 맞아요. 한 치 앞도 모르는 거니까 미래는. 맞아,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정말 부질없는 일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테마로 이 작품을 그럼 읽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도시, 유머. 이 세 가지 테마를 읽어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1, 2화에 비해서 약간의 비판? 그쵸, 좀 비판이 있었죠. 조금은 호의적으로 읽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살아있는 작가다 보니까. 살아있는 작가고 좀 더 동시대적인 작가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근데 아니에르노도 아직 살아있긴 한데 어쨌든 나이가 많이 지긋이 드셨으니까 그래, 지그시 드셨잖아.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날카롭게 본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김혜란이라고 하는 작가를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맞아요.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에서 몇 안 되는 인세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한 작가야. 되게 자본주의적이. 이렇게 말했지만 그 말은 뭐냐면 늘 내는 작품마다 어느 정도 대중의 호응을 받는 작가라는 그쵸. 이야기인 거고 그게 대중의 호응에 국한되지 않고 평론가들도 항상 주시하는 작가란 말이죠. 그래서 특히 뭐 백낙청 선생님 같은 경우는 김혜란을 발굴하면서 2000년대의 리얼리즘이란 이런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달려라 아비를 가지고 조금 취향이 맞지 않는 점이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다르게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2026년에 20대한테는 공감이 안 갈 것 같긴 해요. 솔직히. 그런가? 근데 또 모르죠. 또 모르죠. 사람은 여러분 다 다르니까. 다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김혜란은 워낙 대표작이 많잖아요. 달려라 아비만 있는 건 아니고 비행운, 뭐 두근두근 내 인생, 바깥은 여름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작품들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혜란 작가가 또 최근에 손석희의 질문들에 나와서 또 세간의 주목을 받았잖아요. 또 많은 명언을 남기시기도 했고 또 저도 실제로 2화에서 김혜란의 선생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또 이때 두근두근 아니 달려라 아비 때의 김혜란과 확실히 요즘의 김혜란의 작품은 또 다르거든요. 보면은 요즘 작품들은 확실히 이때의 유머는 좀 많이 퇴색되어 있고 좀 더 진중한 문제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그런 작품을 또 좋아하는 독자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양하게 열어두시고 달려라 아비도 읽어보시고 최근작도 읽어보시고 하시면서 김혜란이라고 하는 2000년대를 어쨌든 풍미한 대한민국 작가거든요. 2000년대를 풍미한 작가의 작품들은 어떤가 한번 즐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추천사를 한번 적어볼까요?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하시겠어요? 생각해 봅시다. 그럼 제가 먼저. 그냥 방금 한 말이랑 비슷해요. 2000년대를 풍미한 작가의 시작을 살펴보고 싶다면 대한민국 2000년대 문학사는 정말 김혜란에게 열광한 시대였으니까 2000년대를 풍미한 대한민국 작가의 작품은 어떨까? 그는 어떤 문제의식으로 문학을 시작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하면 충분히 읽어볼 만하다. 저는 Y2K 문학? 이 정도로 Y2K 갈무리할게요. 문학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3화
또 여기에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화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2주 후에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4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4화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